안녕하십니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의 오늘 5번째 순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 금융 개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정책이 과연 이 주거권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 금융 정책이 같이 발표되고 있었는데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제 발표로서 참된 부동산 연구소의 세미 소장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 주시고요. 발제 후에는 한 10분 정도 자리 정리를 한 다음에 송규균 경제연구소 송규균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시면서 회계사이신 홍순탁 회계사님께서 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를 하실 참된 부동산 연구소 세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부동산과 금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은 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주거권 활동보다는 이 상가 세입자 이런 쪽 관련된 일을 좀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부동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입자 문제도 풀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참된 부동산 연구소라는 자그마한 연구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자문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듯이 PD수첩의 뭐 연예인과 간물주 편이라든지 뭐 개발청구의 은밀한 거래 이런 쪽에 자문을 하면서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전반에 대한 문제가 풀려야 된다. 그리고 자문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여기와 관련된 이런 금융 문제들이 정말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를 좀 발견을 하게 돼서 오늘 발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세부 설정보다는 일종의 그런 방향과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 좀 의견과 뭐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발제다 보니까 금융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과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은 금융이란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체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에 이른다 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자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금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금을 돌려받는 것 이라고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출입니다. 뭐 여기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중금리 대출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금융이면서 동시에 또 다수의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게 또 부동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은행이 될 수 있겠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금이 필요한 누군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돈이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몇 가지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에 대한 약정이 될 수 있겠고, 자금을 주는 거는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 내지 실제 현금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겠고, 일정 기간은 융통기간, 그리고 자금을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상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월세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월세를 살면서 전세로 갈아타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전세란 제도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5만 원,
만약에 이 보증금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연 3.3%의 대출이라고 할 때 이 수치는 2020년도 서울 주거 비용의 평균치입니다. 이 비용과 연 3.11% 이율의 대출 금리로 2억 5천짜리 전세 둘을 비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전세가 더 쌉니다. 매월 84,583원씩 총 20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저 보증금 5천에 대한 대출이 없이 그냥 순수 5천만 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월 2,083원씩 총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어쨌든 전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2억 5천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더 비용을 절약하는 제도인데, 동시에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의 그 주택임대차에 대한 그런 기간 보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묘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제도라는 게 초기에 생겨났을 당시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내 살 곳을 사고 싶은데 당장에 목돈이 없을 때, 그거를 당장 목돈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이 전세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대출을 받아서 좀 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됐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월 임대차로 계속 살다 보면은, 쉽게 말해 월세집으로 살게 되다 보면은 월세집 역시 지금이야 4년으로 늘었지만은 그 전에 2년이었습니다. 2년 살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그나마 나왔었던 거죠. 근데 대출받은 이 전세금, 이거는 임차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요. 근데 임차인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자산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실제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인들이 어쨌든 뭐 당장 뭐 지출해서 쓰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수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자산 가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악용하는 케이스가 소위 말하는 갭투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제 수백 채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주택자분이 보증금 부분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곡동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보증금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임대인의 갭투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는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임차인의 거주권도 채무 문제도 해결 못하는 금융상품이자 임대차 제도로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세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이 등기 내용 일부인데요. 잘 보시면은 2016년에 어떤 건물이 48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는 채부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는 주택은 아닙니다. 비주택 건물로 분류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사신 분이 48억 3천에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받았던 채권 최고액이 옆에 보시면은 45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45억 6천이고 통상 채권 최고액을 대출 금액의 110에서 120%로 감안을 하더라도 40억을 넘게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 건물을 사는데 대출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수치를 갑자기 들고 왔냐면요, 이 대출을 받으신 이모 씨, 이제 건물주죠. 이분이 사신 레이저가 보시면은 여기 우리은행 종로사가 금융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등기 역시 이모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입니다. 보시면 우리은행 종로사과지점, 채권 최고액 23억 4천, 28억, 22억 8천, 역시 우리은행 종로사과지점, 24억 역시 종로사과금융센터 우리은행, 또한 19억 우리은행 종로사과지점, 24억 종로사과금융센터, 24억 잘렸는데 여기 역시 종로사과지점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역시 종로사과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종로사과지점에만 이 이모 씨가 대출을 받은 부동산이 8개가 넘습니다. 물론 지금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거는 은행을 갈아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채부동 건물을 살 시점에 이미 종로사과 지점에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이 은행이 종로사과 금융센터 요쪽이 이 이모 씨의 무엇을 보고 100억을 넘게 대출을 해줬을까요? 이제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PD수첩 최근에 K부동산 쇼핑이라는 그 회차에서 자문을 했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은 법인 소유로 넘어간 건물입니다. 이 역시 이 4층이 주택이고 나머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가 78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76%인 59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이태원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송도 아파트의 18층과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가액이 36억 5천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127억 5천만 원을 부동산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78억은 결국 매각이 됐습니다. 84억에. 근데 이 부동산을 가진 분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 분이시고요. 궁금하시면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분이 자기 자산은 거의 들이지 않고 이 78억 건물만 해도 59억, 60억, 거진 20억 가까이만 자기 자산으로 퉁을 치고 59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은행은 무슨 근거로 대출을 해줬을까요? 참 알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은행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런 건물이 지금 서울에만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니까 100건이 넘었어요. 다 외국인 소유만 해도 이런 고급 주택에 최소 20억이 넘는 주택만 100몇 건이 다 이 외국인들에게 대부분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연예인 권상우 씨 같은 경우도 강서구에 있는 한 비주택 건물을 사는데 220억 정도를 들였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채권 최고액이 240억이 나왔습니다. 이 매입가보다 더 채권 최고액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입 비용의 대부분 거진 뭐 90% 제가 봤을 때는 99%까지도 대출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비주택 건물들에 있어서 그리고 일부 주택에 있어서도 딱히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뭐 제지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뭐 주택 뭐 대출을 규제한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건물들이 버젓이 지금 계속 대출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봤었는데 왜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어떤 대출 정책에 있어서 뭐 비율을 규제를 한다든지 금리를 조정을 하는지 하는 부분이 수반돼야겠지만은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찬동하지 않으면은 앞서 보셨던 이런 사안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일종의 그냥 방향성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판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앞서 보여드렸던 진짜 이 이태원 상가도 결국 산지 1년 만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채부동의 그 상가 건물 역시 지금까지 공실입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승인을 해줬고, 앞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2021년 4월 6일 기준으로 은행을 갈아탔습니다. 채권 채거에도 동일하게요. 지금 청담동 지정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대출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빈 건물인데도요.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해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비자들이 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떠한 변화가 올지를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주택의 한정에서는 아무리 뭐 대출을 뭐 많이 해준다, 적게 해준다, 어쩐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수반돼야 될 거는 결국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요자들은 정말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결국 계속 거주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또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 건데, 만약에 계속 거주권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내가 살고 싶은 공간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가 외의 거주 방안이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출이란 거를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사례처럼 뭐 실수요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면은 뭐 조건만 맞추면 다 이렇게 승인해주는 대출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준다면은 이 역시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지금 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희한한 뭐냐면은 저액을 빌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출 상환 수수료를 매겨요. 반대로 고액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두 사례가 정확하게 은행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은 여러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은 1% 수준으로 이자를 쳐서 대출을 받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몇 억, 뭐 50몇 억, 뭐 100억 이렇게 되는데도요. 이거를 고액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저리로, 고액을 받은 사람들에겐 고리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준 돈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돈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큰 책임을 쥐어주게끔 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 대출 승인 때는 어쨌든 나름의 심사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그 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채부동 그 건물주 이모 씨 같은 경우는 48억 3천 매입에 채권 채거액이 45억 6천이었습니다. 110%로 감안해도 41억 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80%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상가 건물 LTV로 따졌을 때도 초과 대출이었습니다. LTV 초과는. 그래가지고 이 초과 비율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금융감독원에 저희가 질의를 넣어봤었는데 그때 금융감독원에 나온 대답이 좀 특이했습니다. 우리 원 해당 은행 업무에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뭐 초과 대출이다 아니다. 뭐 하여튼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런 뭐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원 해당 은행 업무에 참고하겠다라는 이야기로만 답변을 가름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넣었는데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금감원도 그 이후에 뭐 왜 어떻게 이렇게 승인이 됐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출 어쨌든 이 대출 금액 역시 은행에 쌓여 있는 곳간에서 내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곳간을 채우는 거는 이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예금 상품 예적금 내지 이렇게 어쨌든 돈을 넣는 사람들 혹은 은행에 투자해서 얻어진 그 수익 채워지는 그 곳간으로 빌려주는 건데 은행에 투자한 건 그렇다 치고 개인이 어쨌든 적금 상품 이런 것들을 돈을 계속 넣는다면은 그 개인들이 왜 대출을 받으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냐 은행에 혹은 은행이 승인 이후에 대출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그게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몇 번을 더 찾아봤는데 오늘 오기 전까지도 딱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대출 목적대로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은 그 대출 목적에 맞게 돈을 활용을 했겠죠. 그런 차주에게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은 대출 목적 외에 뭔가 이제 다른 용도로 그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는 차주들에 한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은행 역시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사 이후에도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갈 일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돈을 저축을 했는데 내가 은행에 어쨌든 넣어둔 돈이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 증식에 쌓인다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저라면은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어쨌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어쨌든 뺐을 걸 생각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준 거지 이 돈이 다른 데 쓰이라고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못 참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저축 상품을 할 때 이런 내용의 특약 내 돈은 어쨌든 뭐 다른 데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냥 보관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정말 써야 된다면은 내가 넣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세요. 할 수 있는 정도의 특약을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은행 가입자 전부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시행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최소한 저축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 은행에서 제공하는 저축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시중의 은행들이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어떤 은행들은 우리는 그럼 그거 할 수 있다.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 은행에 대해서 좀 소비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지금 뭐 시중에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등등 많은 은행들이 있지만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뱅크도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은행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이제 만들어질 때 이런 내용을 추가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최근에 유행하는 밈을 조금 현재 상황과 좀 대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 이제 말기에 부동산 대출을 손을 댈 거라고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출을 손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죠. 문제가 많으니까 건드리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규제만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섣부른 규제는 더 역효과를 낳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많이 비춰주고 있지만은 그냥 무조건 규제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규제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빈대 잡으려다 이 외양간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풀어주자면은 그 역시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핀셋 규제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핀셋 규제보다는 아예 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금융이 좀 더 확보가 되고 그 외에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과중한 책임을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요. 결국 이제 은행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부가 그것을 컨트롤하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부의 그런 컨트롤과 더불어서 결국 소비자들 주권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금융은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바람도 같이 불어야지 이런 금융 개혁에 있어서도 좀 손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해 주신 두 분께서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지금 주택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주택 부동산은 지금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수치도 주택만큼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을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비주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까 같이 78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60억 가까이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한국에 기반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채권 최고액이 센트를 넘는 그런 대출까지 가능한 지금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1, 2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기 사례에 소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다른 어떤 연예인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90%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었고요.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서 1년 정도 유지를 시켜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비주택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비주택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기 위해서 그 자산을 확보하는데 주택 부동산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수요자들의 입지도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 계속 이 투기가 반복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택에 대한 그런 금융 제도 개편과 더불어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금융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방향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고, 이제 뒤에 또 말씀해 주실 토론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 제안에 대해서 세미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앞 순서에서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금융개혁 주제로 세미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 발제 내용을 놓고서 두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해주시겠는데, 첫 번째는 송규근 경제연구소 소장님이면서 또한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의 대표이신 송규균 대표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균 경제연구소 송기균 경제연구소 송기균 소장입니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 방안이고요. 오늘 발제자가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 언급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제 다음에 있을 토론자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저는 이 두 가지를 중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에 관한 거고요. 금융이라는 게 결국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를 좀 넓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주택 투기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세대출의 문제입니다. 전세대출 문제가 전세대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을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어떤 공정한 분배나 공정한 룰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시장 원리는 다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러한 메커니즘, 이게 바로 시장 원리인데 우리 시장이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자금 시장에서의 수요를 보면은 수요는 매우 왕성합니다. 굉장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 수요가 대부분 이 주택 매입을 위한 수요란 말이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1%가 안 되는 0.75%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금융시장이 시장 원리에서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시장의 가격인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은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인위적인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 가격인 금리가 결정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과잉 수요, 가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금융 규제는 필요 없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금리를 낮춰서 그 부작용이 주택 가격의 거품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투기하기 전에 이렇게 검토를 하지요. 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익과 투자에 수반되는 비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될 때 투자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 투자에서의 수익은 집값 상승이에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집값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투자하면 예상 수익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주택 투자의 비용은 금융 비용하고 세금 비용이죠. 그런데 금융 비용은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낮고 또 하나 세금 비용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투기꾼 혹은 주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투자 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예상 수익은 매우 높고 이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주택 정책, 금융 정책은 주택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금리 수준과 집값의 상관관계입니다. 이제 그래프가 지금 여기 영상에는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집값 그래프가 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보면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4년 8월부터 본격 상승을 해요. 그랬는데 그때 2014년 8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을 해서 이 빈대서 집사라 정책을 폈고 주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빈대서 집사라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기준금리를 무려 5번을 인하합니다. 그러면서 투기에 거품이 붙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미 있는 집값 하락을 시현한 것이 2019년 상반기예요. 그래프를 보면은 좀 상당폭 한 6개월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때 그 직전인 2018년 11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물론 찔끔 인상했지만 그리고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또 본격 상승하는 것이 2019년에 7월하고 10월에 기준금리 2번 인하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다시 집값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투기 이 장세에서는 금리 인하가 집값을 상승시킨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와 집값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도록 하고 또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해서 주택 투기에 따른 비용을 대폭 상승을 시키면 투기가 중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를 해서 편파적인 통화정책을 우리 중앙은행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왜 인위적으로 인하했느냐 하면은 언론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금융통화위원들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주장이고 프레임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실증 검증을 해보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한 2014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표를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봐서 참여정부부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4개의 정부인데 그때의 기준금리 평균치하고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준금리 평균이 4.05%였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4.74, 5%에 조금 못 미쳤어요.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위생 변수가 있긴 했지만 기준금리를 2.7%로 낮췄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3.34%로 낮아집니다. 참여정부보다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경제 성장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위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 정부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미 그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더 낮췄어요. 1.81%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학자들 또는 금통위 위원들 주장대로라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3.03%로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낮아져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8년, 19년 3년간 기준금리 평균 1.5%예요. 작년 올해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했기 때문에 더 낮아졌겠죠. 그런데 1.5%로 인하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2.63%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개의 정부 약 19년 정도를 실증 분석해보면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 성장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에 대한 답은 상식만 가진 일반인은 다 알고 있어요. 경제학자와 금통위만 모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돈을 풀어서 이 풀린 돈이 실물 경제, 생산이나 소비로 흘러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모든 국민이 알고 있죠. 이 돈들이 생산 혹은 소비로 가지 않는다. 어디로 가느냐? 주택 투자로 가고 있다. 모두 알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생산 소비로는 거의 가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학자나 금통위원들은 경제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고 금리 낮추자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해서 주택 투자로만 돈이 몰려드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은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얻게 되고 집을 갖지 않은 국민 대략 43%의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얻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집이 없는 국민의 소득 또는 재산이 집을 가진 다주택 국민들에게 이전되는, 소득이 역재분배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중립적인 통화정책, 현재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할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성원이 집이 없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그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어야 된다. 현재는 자산가, 기득권 자산가들을 위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위적으로 인하해서 이 경제 활성화시키자, 그 근거도 없고 실증적으로 틀렸음이 논증이 된 거짓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그러면 바로 금리가 정상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주택 투자를 위한 자금 가수요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 투기가 중단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에 여러 번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세 대출이 5배로 폭증을 했습니다. 은행권의 전세 대출 수치가 2016년 말에 32조였어요. 그런데 2021년 8월 말 158조 원, 5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이 확대가 되면 전세가가 폭등을 합니다.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 갭투기가 활성화되죠. 왜냐하면 갭투기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을수록 갭투기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갭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기 때문에 갭투기가 왕성해지고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도나 이 서울 같은 수도권들이 2년마다 전세가를 1억, 2억씩 올리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그 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올려줄 수 없으면 전세가를 올릴 수 없는데 정부가 거기다 우리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가 올려준 전세가 지불하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폭등을 정부의 전세 대출 확대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를 1억, 2억 올려 받은 돈으로 집주인이 뭘 하겠습니까? 또 전세 끼고 갭투기를 해요. 전세 대출 확대가 갭투기를 조장하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겉으로는 마치 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에 이 대통령이 실수요자에게 전세 대출 확대하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 수요자는 다 실수요자죠. 전세를 투기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살 집이지 살지 않을 집을 투기 목적으로 전세를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 전세 대출 확대하라는 것은 실수요자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용어이고 전세 대출 확대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고, 또 취준호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대통령 지시를 받더니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5억에서 7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우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가계부채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겠다. 전세대출은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주택 또는 주택금융 쪽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장들이 갭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끝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가 DSR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가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나왔죠.
이 7억 원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내 돈이 3억을 가진 사람도 적은데 내 돈이 3억을 마련해서 대출을 4억을 받아서 중소형 아파트 평균을 매입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4억을 20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원금이 매달 167만 원이고요. 금리를 4%로 하면은 이자가 133만 원이에요. 이게 정확히 300만 원. 그런데 둘이 맞벌이를 하고 최고 연봉을 받는 최상 연봉을 받아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산해서 그래도 매달 300만 원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300만 원을 매달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상위 10%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죠. 20년 분할 상환,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 이 대출 사업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면 20년간 소득이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50대 후반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 창출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설사 뭐 혈입비 졸라매고 돈 쓸 돈 안 쓰고 갚는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은퇴를 하면 딸랑 집 한 채 남는 거예요. 중소형 아파트 딱 한 채 남고 다른 자산이 거의 없는 거죠. 300만 원을 갚느라고 다른 저축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굉장히 20년 후에 불행한 삶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연 50만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년 후에 이 집을 팔아서 그 활동으로 노후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택담보대출을 우리 은행들 또는 금융 시스템이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민스키의 세 가지 금융 또는 민스키 모먼트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금융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지 금융이 있고 투기 금융이 있고 폰지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폰지 금융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폰지 금융이 뭐냐면 내가 금융을 받아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 이게 해지 금융이에요. 바람직한데 그런데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갚는, 이것도 투기 금융이에요. 위험해요. 그런데 폰지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폰지 금융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 대단히 불건전한 금융 형태다. 지금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형태가 폰지 금융 형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도 혹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단히 위험해지고 또 집값이 하락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준하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매우 늦은 조치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 방안,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을 정상적으로 정상화시켜라. 그래서 금리가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주택 투기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전세대출을 축소해서 갭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중단하라. 끝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근거한 대출을 실행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규균 소장님, 대표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면서 금리 문제와 대출 문제 이런 지점을 이제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시면서 회계사이신 홍순탁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순탁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가장 큰 화두는 저는 DSR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발제문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저는 DSR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대책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주택 금융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간추려봤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2017년에 파리 대책이 있었고요. 파리 대책에 보면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LTV는 40, DTI도 40으로 강화했습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은 LTV 60, DTI 50으로 해서 LTV DTI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0월 24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DTI 산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DTI라는 것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이긴 한데 기존에는 새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그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반영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DTI가 개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했고요. 이때 같이 나온 것이 DSR이라는 개념인데요. DSR은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에 대한 원금까지 반영하는 장치인데 이 DSR이라는 지표를 개발해서 하지만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 그러니까 차주 단위로 관리하는 지표가 아니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관리 지표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주택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요. 2018년 9.13 대책을 보면 기존의 그 2017년 파리 대책이 LTV DTI를 축소하는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2018년 9.13 대책을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DTI 0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참여한 정부 때 했던 정책이와 비슷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도저히 받을 수 없게 막아놓은 거라서 만약 2007년 상황이었으면 이 정도 정책이 먹혔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대책은 2019년 12, 16 대책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초고가 주택,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제한하는 조치가 또 나왔고요. 이때도 DSR 관리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권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사실 전세 대출이 기존과 달리 예전과 달리 주택 구입자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들어왔는데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 대출 회수한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요. 2021년 4.29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때 비로소 차주 단위의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1년 7월, 2단계는 2022년 7월, 3단계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단계 때는 전 규제적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3단계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총 대출액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는 것이 2021년 4.29 대책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12.6 대책이라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을
2단계와 3단계를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방안이 변경됐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면 그거 이외에도 이 금융권의 DSR을 60에서 50으로 조정한 것, 또 카드론도 DSR 산정 대상에 포함한 것, 또 대출 산정 만기를 현실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와서 비로소 들어온 DSR이 정말 어떤 주택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DTI와 DSR 산정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2017년, 2018년까지 보면 DTI 중심에서 DTI만 잘하면 주택으로 아파트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정책 당국은 판단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DTI는 비슷하게 소득 대비해서 어떤 상환 능력을 따지는 비율인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이 DTI입니다. 반면에 DSR은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 이를테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에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해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DTI, DSR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의 원금을 상환능력 계산 시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이 DSR의 장점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7, 2018년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다주택자들이 다른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예전이라고 하면 본인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택에 투자한다고 하면 전세 자금에 충당을 하고 자기 돈을 남은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아파트 구매 쓰는 것이 예전에 쓰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최근 2017년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있는 자금을 모두 탈탈 털어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DTI 범위 내에서 주택 투자에 사용하고 본인이 거주해야 될 전세 자금은 또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아주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각종 블로그, 카페,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규제 허점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DTI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자금을 모두 활용해서 주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지금 보면 다주택자들이 어떤 주택 투자 자금을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규제도 대출 유형을 가리지 않고 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TI는 이 다른 대출을 놓쳤기 때문에 최근 주택 가격 폭등에서 효과했던 거고요. DSR은 기타 대출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좀 있는데요. 그 한계라고 하면 어디까지 대출을 포함해야 되느냐? 개념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든 대출인데 우리나라는 빠져나가고 있는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해외의 다른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안정성 측면에서라도 차주에 대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기제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에서는 우리나라 DSR과 유사한 DSTI라는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DSTI는 대출 시점에서 담보 여부를 불문하고 대출자의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총 수입을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LTV, DTI, ICR 이런 지표를 쓰고 있는데요. 영국 DTI는 우리나라 다르게 개인 부채, 기업의 당좌 대월 부채, 개인 신용카드, 기타 비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출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하여
DTI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GDSR과 TDSR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GDSR은 주택과 관련 있는 모든 부채 원리금, TDSR은 주택 관련성을 불문하고 모든 부채 원리금과 세금, 공과금 등의 합계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DSR이 우리나라의 GDSR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모든 자동차 할부금이 됐건 학자금 대출이 됐건 신용카드 할부금이 됐건 모든 부채 원리금이 포함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DTI와 하우스홀드 DSR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자금 대출, 주택 임차료, 자동차 리스비 등 모든 개인의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싱가포르도 MSR과 TDSR이라는 비율을 쓰고 있는데요. TDSR에는 주택 관련 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리노베이션 대출, 카드 대출, 담보보관 대출 모든 대출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출은 포함하고 어떤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DSR 규제가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DSR 산정할 때 예외 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럽연합의 DSTI, 영국의 DTI, 캐나다의 TDSR, 미국의 하우스홀드 DSR, 싱가포르 TDSR 모두 비율 산정할 때 분자의 모든 대출을, 개인의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면 가장 크게 빠져 있는 것들이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최근에 가계대출 특징세를 분석해 보면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상승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대출된 부분도 있지만 이 자금들이 상당 부분 주택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검증이고요. 지금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DSR 개념에 포함되긴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최근 많이 사용한 전세자금 대출, 또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도 DSR 계산할 때 빠져 있습니다. 역시 빠져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이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집값 폭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이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보증금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데요. 전세보증금도 결과적으로 그 집에 만약 그 집주인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상환해야 되는 상환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이 원금 상환액도 만기를 일정하게 설정해서 원금 해당 분도 DSR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걸 포함한다고 하면 다주택자의 DSR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요. DSR 규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보면 풍선 효과가 참 큰데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2금융권의 DSR 비율도 1금융권 수준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2금융권 DSR 비율은 60이었습니다.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60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12.6 대책에서는 50까지 적용됐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40까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DSR 규제에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업이 또 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금융권에 해당한 저축은행은 DSR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부업은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량 고객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통해서 LTV 70, 80, 90 이렇게 대출받는 일들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부업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량 고객들이라 볼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 대출금리가 하락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예외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P2P 대출도 최근엔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DSR 규제라는 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도록 대부업이나 P2P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DTI 정도의 규제로 충분했지만 지금의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대출을 다 동원해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을 막을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어떤 주택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주택 금융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순탁 운영위원장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DSR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미 발제자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어떤 질의라든가 이의 제기보다도 송규균 대표님께서는 금리 문제와 이제 전세 대출의 문제 이걸 중점으로 말씀해 주셨고 홍순탁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LTV, DTI에서 이제 DSR로 또 그 DSR도 예외 규정이 없는 완전히 포괄적인 DSR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같이 해주고 계신 분들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은 발제자와 토론자가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토론을 세미 소장님께서 들으셨는데 두 분 토론의 말씀을 듣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합니다. 뭐 제가 뭐 덧붙일 의견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물음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왜 그렇게 주택에 목을 맬까? 라는 좀 근원적인 물음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계속 규제를 이렇게 세밀하게 어쨌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쨌든 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물음표는 계속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다주택자들이 왜 이렇게 투기에 목을 매나 하는 거는 가성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뭐 확실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주택자들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더 많이 부동산으로 축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이제 약간의 그런 의문점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발제자의 말씀과 또 이제 첫 번째 토론자이신 송규균 대표님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또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그 임대차 시장의 거의 90%가 월세다 그러면은 이 갭 투기 여지가 크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전세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억 불 정도 되나요? 더 되죠. 더 되죠.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월세보다 많죠. 50%가 넘죠. 네, 전월세 계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전세 제도가 또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또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전세 제도를 지금처럼 50% 가까이 그냥 두고서는 정말 이거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주거 사다리에 대한 욕구도 이제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지금 세입자 전월세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앞으로 향후 좀 더 이렇게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정책이 좀 뒷받침 돼줘야 되는지. 전세 제도는 그 이제 수요자인 이제 그 세입자들이 과 집주인,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도록 어떤 그 정책이나 제도적인 거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뭐 답을 낼 수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홍순탁 토론자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다주택자들이 주택 투기를 하는 수단으로 전세 대출을 악용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갭 투기라는 것이 전세 제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갭 투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 그리고 다주택자가 갭 투기가 아니면서 전세 대출을 자기가 집이 있는데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그 자금으로 또 주택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을 금융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정부가 그럴 의지가 지금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갭 투기와 전세 대출을 악용해서 주택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것. 그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을 이제 완전 거의 완전에 가까운 포괄적인 DSR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홍순탁 토론자님이 이제 그 제안 결론 부분 해주셨듯이 이 두 가지 전세 대출을 그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이 직접적인 차입자는 세입자지만 결국은 그 돈이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집주인에게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 전세금까지도 다주택자의 DSR 계산에서 부채로 산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탁 토론자님이 제안해 준 대로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정책 당국, 금융 당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전세금도 부채로 하겠다는 것은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자체도 DSR 산정에서 빼고 있고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하는 거는 전세 대출을 축소를 해서 갭 투기를 방지하는 그 방법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전세 대출 운용의 변화라든가 DSR의 강화가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이제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실수요자들한테는 또 그것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금리 정책을 쓰더라도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즉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조금 차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듣다 보면은 어떠신가요? 네. 근데 부동산 금융 또는 세제 관련돼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나오는 대안들이 사실상 보면 사실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활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전세 대출도 사실은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 투자 자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홍기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금을 올리는 게 대출이 무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올리는 게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한편으로는 보면 이제 투기의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원칙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의 실수요자를 구한다는 명분인데 사실은 10명, 20명의 이 투기자가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이를테면 세대 측면에서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를테면 1년이든 2년이든 갈아타는 기간을 두는 것들을 사실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게 만든 제도지만 이게 굉장히 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아주 전략적인 방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돼서는 전세대출도 그렇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이 악용되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원칙적이어야 되지 않나. 무주택자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한 또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정책 당국이 정말 지혜롭게 그걸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 의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최모모 지금 참여자께서 투기 방지를 위한
말씀하신 대책들에 동의합니다. 그 연장에서 전월세 전환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임차인의 체납 리스크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는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 방지 대책이 실행이 되면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경향이 심해질 텐데, 전월세 전환율을 시중 이자율과 일치하도록 무조건 법으로 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 축소로 피해보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게 아니라 월세로 내는 돈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적도록 월세 임차인에게 주거보조비를 확대하고, 전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비중에 대해 모든 대출액에 대한 규제를 모든 대출액에 대한 규제는 이제 DSR이겠죠. 그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 전환에서 올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뭐 제안을 주셨는데 어떠실까요?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지금은 말하자면은 집주인 시장이잖아요.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해야 가능한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내 전세를 월세 전환하겠다, 그럼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전월세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잖아요. 전세를 5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1% 정도 이자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전환하면 지금 4.5%, 5% 정도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법으로 뭐 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이 크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 같은 거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또 현장에서 또 질문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근데 원금 상환의 가능성을 따지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세입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보통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투기꾼들보다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급여가 적어서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아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것, 그리고 뭐 정말 보호가 필요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대출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주택 담보 대출에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세 쪽에서도 저는 뭐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정책 자금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정책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투기꾼들에게 또 그렇게 아주 수단으로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조심스럽다 말씀하셨는데 아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공공 임대주택이 제대로 좀 넉넉하게 공급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하나 덧붙이면은 네. 이런 공급도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어쨌든 뭐 다양한 그런 수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이 그거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전세를 선택하게 되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계속 거주권이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이 보장이 되면은 이것도 좀 어쨌든 그 방향을 두고 이런 현실적인 제도들을 하나씩 맞춰 나간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세미 소장님께서 발제 원고에 계속 거주권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네, 이제
말씀하시다가 그 부분은 이제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계속 고주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그런 이제 주거권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 송규균 대표님께서 중립적 통화 정책을 말씀하시고 금리가 좀 올라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제가 편파적 통화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네. 금리를 인하하면 가장 큰 영향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품이 생기는 거여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가 많이 증가하고 없는 사람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편파적인 건데, 실제로 금융통화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도록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산이 없는 계층 또 대변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과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일반 이제 경제 동향도 보는데, 이 경제 동향은 아까 이제 자료로 거의 뭐 20여 년 가까이 예. 그 자료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리가 낮다고 해서 꼭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혹시 이렇게 지금 채팅방에는 추가되는 이제 의견들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두 분 토론자께서 조금 더 아까 제한된 시간에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보고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예. 금리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정책 기준금리가 0.75 정도고, 이제 시장금리는 좀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주택금리가 3% 정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금리 수준을 보시는지. 예. 적정 금리 수준을 이론적으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주장한 거는 시장 원리,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면 균형 금리가 형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금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의 자금 수요가 이 주택 투자 자금이어서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거는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1년도 안 돼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08년 말 2009년 이 자본주의 체제의 뿌리를 흔들 정도의 굉장히 충격이 컸던 금융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기준금리가 2.7%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금리를 대폭 낮췄는데 2002년 후부터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 판단이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지고 2011년부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2년 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는 기준금리 3%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도 이제 뭐 거의 위드 코로나로 와 있어서 거의 끝나고 있고, 2009년 10년에 이명박 정부 때보다 금융위기, 그 경제위기라든지 위부 여건이 훨씬 나아요. 그때보다 위기적인 요소, 위험 요소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한다고 그러면 3% 이상에 있는 것이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준금리 3% 이상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좀 있으셔서 질문을 하신 건지.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칼은 금리 인상이라고 좀 이제 많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0.5 최근까지 0.5였으니까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를
한 1 정도 올려보는 효과가 없을 거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2%포인트는 올려야 한 비중분배 2.5 정도는 올려야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하신다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금리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게 금리가 낮아서 분명 효과가 있죠. 이를테면 뭐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적어진 효과 분명 있을 거고 뭐 경제에 주는 어떤 긍정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낮아서 좀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떤 그 손실과 비교하면 이 긍정적 효과는 너무 미미해서 지금 그 어떤 금리 저금리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좀 같이 본다고 하면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커서 지금은 저금리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정권자들이 이제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자산가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융통화위원 7명이 이 뭐 자기가 자산가 계급에 속할지 안 할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여튼 자산가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금리 정책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 내세우는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자산 효과거든요. 웰스 이펙트로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늘어나면 이게 돈을 풀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2억이 올라가면 내 재산이 2억 늘었으니까 그 중에 몇 천만 원은 소비로 쓸 거다라는 유일한 금리 인하에서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산 효과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은행이 제 기억에 한 2년 전쯤 자산 효과를 실제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가진 사람은 소비가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는데 문제는 집이 없는 사람은 소비가 줄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월세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데 한국은행이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집을 가진 사람의 소비 증가보다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조사해서 우리나라는 자산 효과가 마이너스다라는 결론을 과거 몇 년치 조사에 나와 있는데 금융통화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 자산 가치를 부양하겠다라는 목적 말고는 별도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잠깐 이야기를 오늘 발제를 한번 이렇게 리뷰하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 소장님이 발제 마지막에 몇 가지 대안을 주신 게 이런 게 있어요. 대출 이후를 좀 관리를 하자. 네, 그거하고 또 예금주가 자기의 어떤 특약 권리 행사도 좀 사회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대출 이후의 관리는 지금 우리는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주든 또 그런 것들을 뭐 금융감독원이 하든 새로 설립되는 은행의 금융기관의 어떤 설립인가 조건으로 하든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외국 은행들도 이런 제도까지는 가지는 않고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아닌 은행들 있죠.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 좀 실험적으로 했던 데가 그 그라민뱅크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대안적인 은행들 이런 거 시도는 해보려고는 했었는데 사실 그라민 은행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진짜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부침이 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대안이라고 주셨던 그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이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두 분 토론자께서는 그 세미 소장님의 발제 부분에 있어서 그 기억하실 때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예, 마지막 결론 부분은 흥미로운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은행은 민간 부분이잖아요. 그 주주도 이제 그 사적인 기관인데 그렇죠. 이 개별 그 대출건이 1년에 수백만 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개인과 사업자, 기업 합치면. 그렇죠. 그거를 감독기관이 다 심사를 하고 제대로 대출을 해줬는지 자금 용도가 제대로 된 사후 관리까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공공이 이 정부 기관이 개인 민간 부분의 분명한 사업자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은 사업자인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개입하는 것은 규제가 지나치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발제자님이 그 제안한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까지 안 하셨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자금의 용도나 또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은행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까 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는 금융 부문 자체를 공적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금융을 오래 했었는데 금융은 저는 공중 퍼블릭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민간의 경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소유하는 게 맞다. 50% 이상을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익이 얼마 1년에 1조 나는지 2조 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국민 경제 전체 이익이 드는지를 가지고 금융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소유 구조, 지배 구조 자체를 공공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길게 물론 긴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겠지만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자의 제안 관련돼서 일단 마지막 부분은 어떤 예금을 맡긴 사람이 그 은행 입장에서 이제 자산이 되는 거지 자산을 어디다 빌려줄지 활용하는 데서 제약을 유지하는 방향이신데 이 돈이 뿌리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은행업이 아닌 뭐 자산용업으로 간다고 하면 뭐 사모펀드라고 하면 어떤 그 운용상의 규제들을 투자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업의 어떤 기본 개념에서 보면 좀 운용상의 규제까지 그 예금 가입자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대출 승인임의 사후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운전자금이다, 기업에 나가는 운전자금이다, 시설자금 이런데 시설자금 들였는데 그걸 시설 투자 안 하고 그걸 뭐 다른 데 썼다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아마 발제자분이 보시기에 그 만족스러운 수준은 근데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금융업의 어떤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스스로 자산이 부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원래 의도된 대로 쓰이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사후관리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뭐 꼭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중요한 전제를 하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동산의 한정에서입니다. 대출이라는 그 대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출의 부분에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목적성이 분명한 대출들도 있거든요. 뭐 운정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던 그런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LTV 초과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 받는 형국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출까지 하는 거는 저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부동산에 있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연구를 해가면서 또 제안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송기훈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그 금융의 어떤 공공성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 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과 뭐 주택은행 이런 네. 것들이 출발은 그랬는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이제 이렇게 그 네. 자기 본연의 색을 좀 벗으면서 일반 시중은행처럼 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네.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유튜브에 지금 의견이 있어서 조금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 제도 같은 거를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은 2030 청년들은 중기청 대출 잘 받아가지고 투룸 사는 걸 보면 또 서로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하는 걸 넘어서 이게 또 투기로까지 하는 사례도 있는데 하면서 이런 이제 대출들도 좀 운영에 있어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법인에 의한 담보대출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네. 그 청년 중기청 대출 부분. 네. 제가 과거에 이 정책금융을 실제로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서 정책금융이 우리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일반 은행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신용도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지 얼마 해줄지 결정하잖아요.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환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못 받으면 부실이나 손실이 나니까. 그런데 신용이 낮은 데들은 대출도 안 해주고 해주더라도 금리를 높게 받는데 그걸 보완해 준 게 정책금융이고 정책대출이 있어서 중소기업들 해주는데 지금 올린 내용은 그걸 악용하는 사례를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그 돈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하지 않고 주택 구입이나 악용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정책 당국이 그 관리 사후 관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법인에 의한 담보대출. 그러니까 법인에 관한 담보 대출도 그 오늘 그 홍순탁 위원장님이 발표했던 DSR로 그 주택 금융의 규제 틀에다 포함을 해버리면 그게 주택의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법인 대출은 기업 대출로 구분을 해서 기업 대출은 또 개인 대출보다 훨씬 더 규제가 약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법인이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개인 규제하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하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가 주택 투기 이 방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혁이었습니다. 이제 쭉 얘기됐던 것들은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에 이제 공감들을 하셨고 또 그것의 이제 개선책으로서 강력한 DSR의 도입 또 이제 금리의 이제 시장 금리에 따른 이제 중립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 1분씩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예. 사실 살면서 제일 머리 아픈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근데 돈 문제만큼 어쨌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부동산과 엮여 있는 돈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내가 사는 집과 관련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주택 투자에 있어서 금융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제기했던 그 전세 대출을 축소하는 것, 그리고 우리 홍순탁 위원장님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집주인의 DSR 계산에 전세 보증까지 포함을 한다. 실질적인 부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실행을 하면 주택 투기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저는 선수층의 급격한 증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 투자를 공부하듯이 주식 시장을 분석하듯이 주택 시장을 분석하고 허점을 찾아내고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자금을 끌어다 쓰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선수층의 급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금융정책, 주택 금융정책은 예외 없이 자꾸 뭔가 예외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다 허점이 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또는 내 집이 없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보통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 또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 하시는 분이 내가 좀 직장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10년 정도 근검절약하면은 집을 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면서 하더라도 너무너무 이게 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저축을 하는 그 그래프하고 주택가격 상승 그래프하고 너무 이제 막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포기하거나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과학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주택자를 꼭 범죄시 해야 되는가라는 뭐 질문도 있겠지만은 사회 공동체의 주거 안정과 또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다주택자의 투기 이런 것들은 근절시키는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정부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택 대출과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제도, 금융 정책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논의가 좀 더 확산돼 가지고 사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또 결국에 와서는 국가 금융 정책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혁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말씀을 같이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제 다음 6번째 토론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